8강 수업 말이죠. 8강 수업 24페이지네요. 24페이지 10번부터 8강 수업 24페이지 10번부터 여러분과 함께 또다시 한번 열공해 봅시다. 자, 10번은 뭐냐면 탐상제라든지 장치의 점검, 보수 이런 항목에 대해서 여기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1번 탐상제의 점검. 사용 중 탐상제는 기준 탐상제가 있습니다. 기준 탐상제라는 뭐냐면 가령 예를 들어 염색 침투제를 말이죠. 12통을 두 박스를 사가 왔는데 한 박스는 그 온도하고 이런 일정한 곳에다가 이렇게 보관을 해 놨어요. 나머지는 이제 사용했고, 요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은 기준 탐상제도 우리 시편과 마찬가지로 대비 시험편이나 표준 시험편과 같겠지요. 그래서 사용 중 탐상제는 기준 탐상제와 대비하여 정기적으로 이래 이제 점검을 해줘야 됩니다. 1번 점검 방법. 사용 중인 탐상제는 다음 방법으로 성능 시험과 이제 겉모양이라는 그 색깔이나 이런 거 우리가 대충 봅니다. 전문가들이 보면은 그 염색 침투 탐상제 같으면은 처음엔 아주 짙은 붉은색인데 나중에는 가면은 그 붉은색 농도가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그 겉모양 시험을 하고도 대충 알 수 있습니다. 겉모양 시험을 하고 성능이 저하된 경우 이거는 가령 염색 침투 탐상제 같으면은 그 염색 침투액이 희미하다든지 이러면 폐기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침투액의 점검 방법입니다. 침투액의 점검 방법입니까? 사용 중인 침투액 성능 시험 결과 결함 검출 능력, 침투 지시 모양에서 요건 휘도라고 합니다. 휘도는 뭐냐면 이거 형광 탐상 시험일 때는 어두운 데서 밝게 빛나잖아요. 그죠? 그런 게 휘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형광 운동화를 낮에는 잘 모르지만 밤에 어두운 데 가보면은 아주 형광 물질이 잘 나타나는 휘도가 높아요. 오래 신은 것은 휘도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형광 침투액도 마찬가지입니다. 휘도는 형광 침투액입니다. 그 다음에 염색 침투액은 뭐냐면 색상입니다. 붉은 색깔이 좀 선명하지 않을 때 이럴 때는 이거는 색상.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형광 침투 탐상은 휘도, 염색 침투 탐상 시험은 색상. 이게 변화가 되고 우리가 이건 도저히 쓰면 안 되겠다 싶을 땐 폐기를 해야 됩니다. 사용 중인 침투의 겉모양 검사 후 현저하게 흐리더라. 그럼 그 안에 침전물이 많이 생겼더라. 그리고 형광은 휘도라고 그랬죠. 휘도죠. 그 다음 염색 침투는 색상 변화. 그 다음 세척액도 이게 잘 안 섞었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은 기름 성분이 적고 잘 안 나오고 이럴 때는 이 세척성 저하라고 합니다. 이럴 때는 또 폐기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또 이제 잠깐 우리가 누설 시험에 대해서 처음에 이제 개요를 한번 소개했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누설 시험에 대해서 또 두 가지를 소개했습니다. 할로겐 다이오드 검출기에 의한 시험. 자, 할로겐 다이오드 검출기에 의한 시험을 우리는 스니프법이라고 한다 하는 것도 알아둬야 되겠죠. 할로겐 다이오드 검출기에 의한 시험 스니프법. 자,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이 누설 시험도 사실은 자격 시험의 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뭐냐면은 한두 문제씩 시험 칠 때 어떤데 CBT 칠 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개요만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전반적으로 전문가들이 하는 그런 수업은 아닙니다. 할로겐 다이오드 검출기에 의한 시험을 스니프법이라는데 1. 양극에는 가열 100건, 음극에는 이온 수집관의 그러니까 양극에는 가열 100건을 쓰고 음극에는 이온 수집관의 일반 원리를 이용한 검사법입니다.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이용해 검사하는데, 할로겐 기체는 양극에서, 할로겐 기초가 양극에서 우리 백금 같은 거는 촉매제로 많이 쓰이거든요. 할로겐 기체는 양극에서 이제 이온화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어디로 가냐면 음극에 수집합니다. 그 다음에 2번 측정용 기구 전류계입니다. 측정용 기구 전류계는 전류이온, 이제 전류이온 형성 속도에 비례합니다. 할로겐의 상대 속도는 부품의 가스 누출, 표준 가스 누출에 나타나는 것을 비교하여 측정합니다. 여기에 할로겐 다이오드 검출기합니다. 여러분 이온이라는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온은 뭐 플러스 이온, 마이너스 이온이 있는데 이게 이온이 본래는 뭐 지금 전에 어디서 한 봤는데 뭐 간다라는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전기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정전기 상태는 그대로 유지하죠, 그죠? 이온화대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면은 뭐 전기 분해나 이렇게 할 때 이동을 하겠죠, 그죠? 요런 게 이제 그럴 때 이온이라는 그 용어를 씁니다. 그 다음에 할로겐 다이오드 검출기한 시험 스니프법. 요거 외에 또 두 번째 헬륨. 이거는 불활성 기체다, 그죠? 헬륨 질량 분광 시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검출기 프로브는 뭐 검출하는 거, 탐촉자 뭐 이런 뜻입니다. 검출기 프로브하고 후드법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탐촉자로 검출하는 거, 후드법을 적용한다. 이게 뭐 기체 같은 이런 거에 이제 후드 있죠, 그죠? 우리 그런 후드법 두 가지를 적용합니다. 휴대용 질량 분광기로 소량 헬륨에도 휴대용 질량 분광기인데 소량 헬륨에도 민감하게 작용을 해줍니다. 3번 누출 검사기의 감도가 높아가지고요. 압력 차이가 있는 경우에 매우 작은 구멍을 통하여 헬륨의 흐름 탐지가 가능한 것이 헬륨 질량 분광 시험이다. 요런 정도로 알아두고 이제 혹시나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오면 요걸 기준으로 해서 풀어야 된다는 거지만 이걸 전문적으로 공부하려면 또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걸 요런 범위 내에서 여러분이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 또 넘어가겠습니다. 25페이지. 자, 유화제 이제 점검 방법을 한번 봅시다. 사용 중인 유화제의 성능 저하가 인정되었을 때는 폐기한다. 사실 저도 이 유화제를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유화제를 보기는 좀 힘들 거예요. 이게 아마 전문적인 그런 곳에서 하기 때문에 요거는 뭐 이론적으로 알아두는 게 좋겠습니다. 2번 사용 중인 유화제의 겉모양 검사를 하여서 현저한 흐림이나 침전물이 생겼을 때나 이게 점도 끈적끈적한 점도 상승이 되면은 물로서 잘 못 씻어 나가겠죠, 그죠? 점도 상승으로 유화 성능 저하가 인정되었을 때는 폐기합니다. 3번 사용 중인 물 베이스 유화제만 했습니다. 물 베이스 유화제 농도는 요거는 알아두세요. 굴축에 이거 상당히 어렵다, 그죠? 굴축에라는 알아두시고. 규정 농도에서의 차이가 규정 농도에 측정하는 굴축계를 측정하는데 규정 농도에서의 차이가 3% 이상일 때는 폐기를 할 수도 있고 농도를 다시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알아두십시오. 자, 현상제의 점검 방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현상제. 사용 중인 현상제, 현상제는 시험편 위에 이제 뿌려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착 상태가 균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균일하지 않게 되었을 때 및 침투, 이게 하얀 가루인데 뿌려졌을 때도 침투 지시 모양 식별성이 저하되고 현상 성능 열화라는 말을 기술용 성질이 떨어지는 것을 열화라고 합니다. 열화가 인정되었을 때는 폐기한다. 약간 좀 추상적이죠, 그죠? 자, 2번 사용 중인 건식 현상제 겉모양 검사를 하여 현저한 형광 잔류가 생겼을 때, 이 건식 현상제는 형광법에서 쓰거든요. 형광법에서 씁니다. 근데 형광 침투제가
그 안에 막 섞여 있으면은 좀 하얀색이 아닙니다. 그 형광은 어두움 속에서 보이지만 그래도 흰가하고 섞여 있으면 얼룩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 응집 그 이제 현상제를 뿌렸을 때 형광 침투제하고 엉켜 있는 거, 응집 입자가 생기고 현상의 성능 저하가 인정되었을 때는 폐기해야 됩니다. 사용 중인 습식 현상제의 겉모양 검사를 하여 현저한 형광의 잔류가 생겼을 때 적정 농도 유지할 수 없고 현상 성능의 저하가 인정될 때는 폐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장치의 점검. 1번 자외선 조사 장치의 점검 방법. 자외선 강도계로 측정한다는 꼭 알아두세요. 자외선 강도계로 측정한다. 자외선 강도계로 측정하는데 자외선 등에서 자외선 등 또는 자외선 조사 장치에는 뭐라고 나왔으면 블랙라이트 다 같은 말입니다. 세 가지를 다 혼용해 쓸 수 있습니다. 자외선 등에서 38cm 떨어진 곳에서 800 마이크로와트 per 제곱센티미터 이상이었는데 이하일 때 또는 수온등 위에 수온등이 있습니다. 수온등 광빛 막 밖으로 누출이 있거나 그 다음에 수온등이 좀 깨져 있거나 그 다음에 그럴 때는 어떠냐 부품을 교환 혹은 폐기합니다. 그 다음에 암실의 점검 방법. 암실은 별도 근업인데 조도계를 사용해 측정합니다. 관찰하는 장소에서 20룩스 이하이어야 한다. 20룩스 이하이어야 한다는 거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탐상제의 보수. 기준 탐상제, 사용하지 않는 탐상제는 아무데나 두는 게 아니고 또 큰 통에다 넣어서 딱 뚜껑을 덮고 밀폐한 후에 어두운 곳이 좋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이것도 좀 어렵죠. 한자 냉암소 cold dark place, cold dark place를 냉암소라고 합니다. 이것도 냉암소에 보관을 합니다. 그 다음에 2번 용재 제거성 침투액, 세척액, 속건식 현상제는 밀폐한 용기에서 전부 다 딱 뚜껑을 밀폐한 용기에서 보관하고 습식 속건식 현상제는 요거는 소정의 농도를 유지해 줘야 된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습식도 물이 증발할 수 있고 속건식 현상제도 이게 관리가 잘못되면 기름 성분한테 증발해버리면 안 되니까 소정의 농도를 유지해 줘야 된다. 탐상제를 개방형 장치에서 사용할 때는 먼지, 불순물 혼입과 탐상제가 막 날립니다. 이 비산을 방지해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을 여러분 좀 알아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또 2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침투 지시 모양 및 결함의 분류입니다. 침투 지시 모양 및 결함의 분류. 1번 침투 지시 모양 검출하고 이제 결함이 나왔는데 이게 의사지시가 아닌 것을 확인 후에 분류를 해야 됩니다. 의사지시는 하면 안 됩니다. 2. 보수 또는 수리가 필요할 때 보수 또는 수리 전후에 실시해야 됩니다. 자, 여기 나오는데 의사지시는 영어로는 false indication이라고 합니다. 의사지시는 false indication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부정 모양, 요 세 개 다, 요 혼용했습니다. 의사지시 또는 부정 모양 또는 무관련 지시라고 한다 하는 거 알아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요것도 여러분 혼돈 지시 모양 있죠. 요 굉장히 헷갈릴 겁니다. 지시 모양은 인디케이션인데 요 지시 모양은 여기에서는 보통 우리 결함을 지시 모양이라고 많이 하고 또는 결함을 불연속이라고도 합니다. 요 세 가지 용어를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요. KS 규격에는 없습니다. 분산 결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KS 규격에는 없고요. 아스메 규격이 있는데 보통 10mm, 10mm, 가로 10mm, 세로 10mm 또는 가로 5mm, 세로 5mm 면적 이내에 2개 이상의 결함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분산 결함이라 한다는 거 알아두십시오. 자, 결함 또는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시 모양이라고 그랬죠. 결함 또는 지시 모양 분류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실기시험 칠 때도 이 결함 지시 모양을 분류를 잘해야 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지시 모양이라 하는 것도 결함 모양이라는 거 같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자, 독립결함이라는 뭐냐면은 결함이 한 개씩 따로따로 존재하는 겁니다. 독립결함은 독립하여 존재하는 결함으로 여기서는 또 독립결함에는 그 자체에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균열. 전에는 이게 갈라짐을 했는데 요즘은 이제 균열로 바뀌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직까지 혼용을 할 겁니다만 균열, 갈라짐. 균열, 갈라짐이라 인정되는 결함으로 이에 속하는 결함이 대부분이다. 어지간한 모양은 이게 균열, 갈라짐이다 하는 거 알아두세요. 두 번째, 선상결함, linear flow라고 하는데 균열 이외의 결함으로 뚝뚝 떨어져 있는 한 개의 결함만 길이가 나비. 이 사실 나비라고 하는데 앞부분에서 아까 너비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근데 이제 한글을 사전에 찾아보면 너비는 그 표준어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너비, 나비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이건 사실 폭을 의미합니다. 길이가 폭의 3배 이상인 결함, 조금 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선상결함이라고 하고요. 여기 이제 일직선으로 거의 좀 나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원형상결함. 균열 이외의 결함으로서 선상결함이 아니고 요거는 길이가 너비의, 이건 또 너비라고 해놨잖아요. 그죠? 나비, 너비 혼용해서 쓰기 때문에 여기에 이 사실 너비가 표준어가 아닌데도 여기에 서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혼돈하지 말고. 길이가 너비의 3배 미만. 우리가 생각하면 원형상이라면 원형결함, 원형상결함이라면 둥근 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길이가 가령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길이가 말이죠. 4mm인데 그 다음에 폭이 3mm다. 이건 사실 길쭉하잖아요. 그래도 이것도 뭐라고 하느냐면은 원형상 결함이라고 합니다. 길이가 나비의 3배 미만인 결함입니다. 근데 대체로 이제 동그란 게 맞는데 그건 뭐냐면 주조할 때나 용접할 때 나타나는 기공이 주로 원형상 결함에 해당한다는 거 알아두세요. 자, 이 기공이 나와 있네요. 기공은 블로우홀. 이 블로우홀보다 더 작은 거는 우리 핀홀이라고 합니다. 금속 주물이 응고할 때 생기는 게 많습니다. 용접할 때도 이제 생깁니다. 금속 주물이 응고할 때 생기는 가스가 완전히 빠져나가지 못하여 작은 구멍 형태로 내부에 남아있는 것이 기공입니다. 특별히 작은 것은 핀홀이라고도 하며 원형 또는 타원형 모양으로 많이 발생합니다. 우리 둥글다는 것은 정확하게 그렇게 그리지 않으면은 원형이 잘 없어요. 대부분 다 뭐냐면 둥글게 보이지만 타원형이라고 합니다. 이제 독립결함요 3개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연속결함, 균열, 선상, 원형상 등 여러 개의 지시 모양이 거의 동일 직선상에 나란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동일 직선상에 존재하는 걸 무조건 연속이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 사이사이 상호 거리가 2mm 이하일 때, 그러니까 자 나란히 3개가 있는데 앞에 2개 사이 간격을 재니까 1.5고 두 번째하고 세 번째 되니까 2.5더라. 그럼 세 번째는 그 독립결함이에요. 앞부분에 2mm 이하인 2개 결함이 연속결함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요 연속결함의 길이를 재을 때는 어떤 각각의 결함 길이하고 그 사이 거리하고 몽땅 합친 값이 그 연속결함의 길이다라는 거 꼭 좀 알아두시고, 분산결함은 다시 여기 한번 정해진 면적 5 곱하기 5mm, 10 곱하기 10mm 면적 안에 존재하는 2개 이상의 결함을 의미합니다. 자, 요거 꼭 좀 알아두세요. 요거는 꼭 나란한 게 아니죠. 그죠? 나란하면은 연속결함이죠. 경사지거나 아래 위로나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이것을 분산결함이라 한다라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27페이지입니다. 이제 이게 보고서를 작성할 때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 이제 뭐 어떤 회사에서 200개를 검사를 좀 해달라 했는데 이제 195개는 합격이더라. 그럼 그 합격품, 그걸 합격품 표시를 해줘야죠. 안 지워지도록. 그렇죠. 기록. 침투 지시 모양. 침투 지시 모양 및 결함의 기록. 침투 지시 모양 및 결함의 기록. 침투 지시 모양의 종류라든지, 그렇죠. 요 지시 모양 결함이다. 그죠. 뭐 연속 결함이다. 그 다음에 독립 결함에 선상 결함이다. 이렇게 그 종류를 이제 적어줘야 되고, 지시, 그 결함의 길이를 적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쪽에 결함이 몇 개 있느냐, 개수, 위치 등을 기록해야 됩니다. 결함 종류, 결함 길이, 개수, 위치로 기록하고 필요에 따라 요거는 뭐라냐, 도면. 근데 현장에서는 이제 아주 뭐 항공기 회사다 이런 데 같으면 도면으로 정확하게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도면은 보다는 제일 눈치 가는 게 스케치. 손으로 대충 그리는 걸 스케치라고 합니다. 스케치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게 전사입니다. 전사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스카치 테이프 있죠. 여러분 결함이 그 침투기 표면에 밀려 나온 겁니다. 약품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염색 침투액이라면 붉은 거죠. 거기다 스카치 테이프를 적당히 잘라 가지고 끈적끈적한 면을 거기다 대버리면은 그 결함 모양이 스카치 테이프에 붙어버려요. 그걸 그대로 떼가지고 보고서에 붙여놓으면 어느 부분, 어느 위치에서 이런 모양의 결함이 생겼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쓰는 게 사진. 제일 정확한 건 사진이겠죠. 그죠? 사진하고 도면이 정확한데 현장에서는 스케치와 전사를 많이 쓴다라는 걸 알아두세요. 스케치와 전사를 많이 쓴다. 시험 기록, 시험 연월을 기록해야 되겠죠. 시험 장소에서의 기록사항, 시험할 때의 온도, 시험 장소의 기온 및 침투액의 온도, 기온 및 액온은 액체 온도다. 그죠? 액온 15도씨 이하라든지 50도 이상일 때 반드시 이런 것들은 기록해 줘야 된다. 그 다음에 침투 시간, 유화 시간, 세척수 온도와 수압, 건조 온도 및 건조 시간, 현상 시간 및 관찰 시간을 그 보고서에 기록을 해줘야 된다. 자, 그 다음 합격품의 표시 방법입니다. 근데요, 이게 어떤 때는 이제 합격품, 자, 시험한 후 합격한 시험체 중에서 표시 필요한 곳에는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표시는 이래 운반하거나 취급 도중에 사라지거나 변색, 색깔이 변할 우려가 없는 방법을 선택한다라는 것도 알아두십시오. 자, 1번 합격한 모든 시험처를 전수검사. 전수검사는 그 회사에서 의뢰한 그 용접품이라는 모두 검사하는 걸 전수검사는 하나하나. 전수검사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각인이라는 것은 뾰족한 그 철 송곳이나 이런 거로 가지고 파는 걸 말합니다. 부식이라는 거는 거기다 글자를 써놓고 약품을 거기다 뿌리면은 여기에 독한 거는 거기에다 약간 부식이 되면 구멍이 파여집니다. 이 부식입니다. 그러면 각인이나 부식이 곤란할 때는 뭐냐면 젓갈색 페인트로 이제 착색을 하는데 시험체에다가는 각인을 하거나 부식을 하거나 젓갈색으로 착색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시험체에는 어떻게 하냐 합격보면 P자 기호를 표시해 준다는 걸 꼭 좀 알아두세요. 그럼 시험체 P의 기호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냥 젓갈색으로 글자가 아니고 젓갈색으로 표시해 두면 이거 전수검사 했을 때의 합격품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기,
표시할 수 없을 때는 시험, 이런 거 다 표시가 불가능할 때는 시험 기록사항에 기재한 방법에 따라 표시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회사에서는 뭐 가령 예를 들어 볼트를 1000개를 가지고 왔다. 다 못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너트를 1000개를 가지고 다 못할 것 같으면 볼트 100개 임의로 선택하고 너트 100개를 선택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검사해야 돼요. 이거는 라트입니다. 라트. 합격한 라트의 모든 시험체를 이걸 이제 샘플링 검사라고 합니다. 샘플링 검사했을 때 이게 라트라고 합니다. 합격한 라트의 모든 시험체를 샘플링 검사하는 경우에는 물론 요것도 각인이나 부식이나 착색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젓갈색이 아니고 뭐냐 황색입니다. 꼭 좀 구분이 돼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시험 문제든지 얼마든지 낼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 여기에서는 합격한 라트 모든 시험체를 샘플링 검사할 때는 기호가 전수 검사할 때는 그냥 B인데 여기는 P에다가 0을 붙인 기호. 요걸 우리는 뭐냐면 타원형이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동그랗지 않으면 무조건 타원형이라고 합니다. 자, 시험체 또 타원형 P. 타원형 P의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 황색으로, 이거는 황색으로 그냥 적당히 착색을 해준다. 여기에서도 상기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 기록사항에 기재한 방법에 따라 표시한다라는 거 알아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28페이지에 그죠? 28페이지. PT 시험 결과 일직선에 이제 예를 들어놨습니다. 요거 잘 보세요. 일직선에 3개의 결함 지시가 균열로 쫙쫙쫙 나타났어요. 결함 종류별 길이는 1번 결함 길이 재는 3mm더라. 2번 결함 길이를 재니까 5mm더라. 3번 결함 길이를 재니까 4mm더라. 여기 일직선상에 나타났어요. 그럼 여기 연속인지 단독 결함인지 알기 위해서는 또 그 사이 간격을 재야 됩니다. 그리고 1번, 2번 결함 사이 거리는 1.5mm고 2번, 3번 사이 결함 길이는 2.5mm다. 그럼 여기서는 1번과 2번은 2mm보다 작잖아요. 그죠? 그거는 합쳐서 연속 결함이라고. 3번은 단독 독립 결함입니다. 균열입니다. 그럼 여기 1번, 2번 결함은 길이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1번의 길이가 얼마였습니까? 3mm. 2번이 얼마? 5mm. 두 개 합치면 8mm지요? 그 사이 간격이 1.5니까 9.5mm입니다. 그럼 3번 결함은 독립결함 중 균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4mm 그대로 나타납니다. 자, 모세관 현상이 좀 나타났네요. 유리등과 같은 고체에 접촉된 액체 표면이 상승 또는 낮아지는 현상인데 모세관 현상을 결정하는 요인은 응집력, 점착력, 표면 장력, 점성 등이다 하는 거 요걸 꼭 알아두세요. 여기 지금 여러분 시간 나면 이런 거 하나하나 인터넷을 한번 좀 찾아보세요. 응집력, 점착력, 표면 장력, 점성 이런 게 모세관 현상을 결정하는 그 요인이 된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좀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모세관 현상도 이거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침투 비파괴 검사는 모세관 그 현상을 이용한 것이다 하는 거 알아두세요. 자, 특히 현상제는 모세관 현상을 이용해서 그 결함에 들어간 침투액을 눌러버립니다. 그럼 그게 밖으로 나와서 붉은색으로 대비되게 나타납니다. 자, 누설검사 또 마지막 한번 나오는데 이 누설검사 중에서 기포 형성시험입니다. 기포 형성시험이라는 법입니다. 이 누설검사도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여기에서는 간단한 걸 소개합니다. 거품이다. 법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시험법. 검사할 시험체를 용액에 침지시킨 후, 담근 후 이곳에 가스가 지나갈 때 거품을 일으키게 하여 이러한 압력 때문에 빠져가 나가는 가스를 포착하여 결함 검출하며 사용가스는 뭐냐면은 공기, 질소, 헬륨이다 하는 거 알아두세요. 여기 질소와 헬륨은 불활성 기체죠. 그죠? 자, 기포 형성 용액은 재료 표면에 얇은 막 형성할 수 있고
표면 장력이 작아서 표면 장력이 작다면 동그랗게 뭉쳐지는 잘 안 사라집니다. 급히 사라지지 않는 성질을 유지합니다. 정밀 검사를 위하여 확대경 같은 보조기구가 이거는 필요하다는 거 꼭 좀 알아두세요. 시험품을 담글 때는 압력을 최소 15분간 유지해 줘야 됩니다. 자, 요거 유광검사, 이런 거 다 유광검사입니다. 유광검사할 때 이 조명은 350룩스, 여기는 350룩스 이상 유지한다. 우리 침투 탐상 시험에서 염색 침투 탐상할 때는 500룩스 이상이죠. 여기에서는 350룩스 이상 유지한다라는 걸 꼭 좀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요 자화 방법하고는 어쨌든 또 다음 시간에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